regrette rien, ni le bien qu'on m'a fait, ni le mal, tout ça m'est bien égal. 안녕하세요. 회복 라디오 홀수회차 1부 시사해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C'est payé, balayé, oublié, je me fous du passé.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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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이야기가 많은데 아무래도 우선 6.13 지방선거 얘기를 먼저 해야겠죠. 지난 6월 13일 대한민국에서는 앞으로 4년간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지자체장과 광역, 기초의원에 대한 선거가 있었어요. 이번 선거에서 아무래도 눈길 끈 것은 야당의 참패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엄청 깨졌죠? 우선 다뤄볼 얘기는 이 원인이 뭘까요? 야당 참패의 원인? 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을까요? 대통령 때문인가요? 대통령 탓이 대통령 탓이래요. 대통령 덕이 제일 크죠. 예. 네. 민주당이 잘한 건 아니니까. 저도 되게 그럼 더민주 추미애 대표의 힘보다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파워가 셌다. 근데 일단 문재인 정부가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 전체가 촛불 집회를 통해서 만들었던 촛불 정부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 정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단 이 촛불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는 게 1년 정도밖에 아직 안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심리들이 이 민주당이 표가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야당이 참패했던 거는 그 상황에서 이제 자유한국당 아니면은 이제 바른미래당이 보수에 대한 기치를 뭐 건전한 보수라든지 이런 걸 걸어놓고서도 구태연연한 아직까지도 30년 전에 매몰되어 있는 거의 뭐 냉전급의 그런 구태적인 정치 행태들을 보이면서 국민들이 자기들이 신뢰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 이런 것들만 가했던 그런 정당에 대해서 회초리 수준이 아니라 거의 몽둥이를 들었던 거죠 이번에. 네, 저는 그 투표 참관도 했었는데 정말 분노로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아, 화나서요? 네. 오. 그러면은 이번 선거는 국민의 몽둥이였다. 그렇죠. 라고 보시는 경우가 네.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이놈들을 내가 몽둥이를 든 느낌이랄까? 그러면은 안철수가 무너진 이유랑은 어떻게 연관될 수 있을까요? 안철수가 무너진.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예상치 못한 부진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바른미래당이 그 자기들 슬로건처럼 건전한 보수, 바른 보수, 개혁적 보수를 했다면 국민들은 지지를 해줬을 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 가지고 있는 보수 파이가 넘어갔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말만 했었어요. 안철수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가 6월 13일 전까지 했던 게 뭐죠? 공천 갈등밖에 없었잖아요. 보여준 게 없었네요. 보여준 게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가 자기의 귀한 참정권을 그런 정당에게 쉽게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에 반해서 민주평화당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선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역시 광주 지역, 광주 호남 지역에서 저는 굉장히 입지가 강한 당이 아닌가? 맞습니다.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절반 실패이기도 하고. 일단 민평당 같은 경우에는 근데 문제는 광주에서 비례해서 정의당한테 졌어요. 여기는 좀 타격이 있어요, 사실. 민평당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광역을 내지를 못하고 있고, 확실하게 내미는 그런 민주평화당에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없어졌다, 어떻게 보면. 광주. 원래부터 없었고, 그러니까, 더 없어졌다.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호남에 있던 그 영향력들이 상당 부분 빠진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강하게 있었던 호남의 민심, 호남의 지지세가 약해진 건 맞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나름의 선방은 했다? 뭐 이 정도? 그러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지난 총선 때 보면 국민의당이 민주당을 이겼었잖아요. 그러면 그 호남 세력이 안철수가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민주평화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혹은 뭐 문재인을 이제 믿어보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후자죠, 후자. 문재인을 믿어보겠다? 2014년도에 민주당을 꺾고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안철수와 문재인이 검증이 안 돼 있었던 단계였죠, 어떻게 보면.
문재인에 대한 아직까지의 약간의 경계가 있었던 게 호남 민심이었던 것 같고, 김종인 전 대표가 또 되게 실패하는 것들도 많았죠. 그리고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많이 그때는 갖고 있었던. 그때는 라이징 선이었죠. 진짜 예. 바람이 불었죠. 근데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 엄청나게 많던 자산이 짧은 시간에 다 이루신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는. 지지율이라는 자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세상에. 지지하고 있는 그걸 저는 뭐 자산이라고, 정치적 자산을 많이 잃었다. 그쵸.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자산이었어요. 네, 좀 거품, 어떻게 보면 버블 경기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 야당 참패의 원인은 국민의 몽둥이로 인한 당연한 결과다. 그러면은 이번 정의당은 절반의 승리, 그리고 네. 절반의 실패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승리, 어떤 면에서 실패인지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의당은 정말 지지율이 비례해서 9.6%인가 9.8% 나왔거든요. 네. 지난번 심상정 대표 대선 때 6.2%에 비해서도 올랐고, 2014년도 지선 때에 비해서도 거의 한 2.5배 정도 올랐어요. 일단 비례해서 분명히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거는 야당으로서 인정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전에만 해도 이제 순수 진보 정당 예, 그냥 제일 야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지지율은 나왔어요. 그래서 지지율적인 측면에서는 10%가 조금 못 미친 건 너무 아쉬운데 충분하게 의미 있는 지지율은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왜 실패했냐, 우리가 400명 가까이 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초부터 광역 전부 다 해서. 근데 낙선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10%가 안 되는 분도 또 너무 많아요. 아, 지역구 예. 의원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례에서만 성공을 예. 했고. 우리의 소중한 선수들이 다 낙선을 한 거죠. 정말 핵심은 이제 지역구 후보들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후보들이 일단은 그 후보들은 다 뭐 능력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는데, 분명 정당에 대한 지지는 조금 있지만은 올라왔지만은 지역구 의원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심리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게 정의당의 현실이다 현재.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지역구 후보들은 15%를 넘어야지 선거 비용을 보전받잖아요. 보전받죠. 그거를 다 대부분이 달성을 못했다는 거는 타격이 크다. 일단 우리 지역구 후보를 내는 후보자들 입장, 그리고 선수를 키워야 되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결과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3,000명 이상을 아마 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명에서 3,000명을 냈는데 저희 400명을 못 내니까. 그래서 아직도 플레이어로 뛰기에는 어려운 환경이란 게 여실하게 드러난 선거다. 그 여론을 보게 되면 정의당에 대한 좀 비판적인 여론이 있을 때 정의당이들 비례 안 줄 거야 라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있잖아요. 하시더라고요. 지역구에서 안 찍는 것도 아니고 비례를 안 줄 거야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만 봐도 유권자들한테도 있어서도 정의당은 일단 비례에서 노는 그런 인식이 있나 봐요. 그럼 지역구에서 좀 선거운동을 하셨던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딱 단순하게 정리하자면은 네. 선거 전에는 정의당이 뭐야? 이런 이미지였다면은 이제 선거 후에 이제 정의당도 이제 그냥 건강한 정당 중에 하나인 거다. 이 정도까지만 받아들여지는 걸로 느껴져요. 제가 명함 돌리면서 정의당 모르는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요. 정의당 이름조차 처음 보는 사람들. 심상정은 아는데 정의당은 몰라요. 근데 이제는 없을 거예요.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정도의 의미 그 이상은 아니에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네요. 심상정은 알아도 정의당은 진짜요. 몰라요. 너무 아픈 얘기네요. 실제로 당원 수만 봐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300만이 넘는데 정의당은 3만이 안 되죠. 그렇죠. 네, 100분의 1이 안 되니까 아쉬워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지율이 정의당이 19.3% 나왔거든요. 고양시가 심상정 의원 네. 지역 그 중에서 심상정 의원 지역구는 28%까지 나왔어요. 고양시가 꽤 크더라고요. 네. 그 광역의원 뽑는 게 수원시 다음으로 예, 104만 명이니까. 엄청 큰 도시예요. 고양시. 고양시에는 지금 엄청 지지세가 올라와 있긴 해요. 지금. 아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의당에 대해서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다. 절반의 성공은 이제 비례대표 쪽에서 어느 정도 지지율이 최고치까지 올라온 거죠. 역대. 네, 현재는 정의당이라는 이름을 걸고는 최대치. 최대치인데. 더 올라가야 됩니다. 네. 아 그렇죠. 안 돼요. 근데 이제 지역구 쪽에서는 안타깝다. 는 게 되는 거겠죠. 지금 당장 그 1등만 당선되는
서울시의원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건 전혀 후보를 못 내고 있으니까 네. 아직 멀었습니다. 나가기도 힘들죠 사실. 맞습니다. 후보조차 없었어요. 결단하기도 힘들고요. 서울시에. 왜 없냐고 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나가라 그래도 저는 되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민주당으로 나가라 그러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능성이 다르니까. 네. 일단 저부터도 선거비 그러니까. 보전되는 상황이면은 부담 없이 뜰 수 있는데 선거비 보전을 너무- 장담할 수 없어요. 네. 일단 기초의원부터 4천만 원 이상이 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15%가 목적으로 뛰게 되면 더 당선이 힘든 거가 되는 그건 거잖아요. 맞죠. 자기 마음가짐부터가 예. 당선의 목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돈이라는 현실적인 압박. 이게 좀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대표가 정말 참 부럽네요. 일단 확보, 천억이 넘게 확보하시- 돈이 많으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 뭐 재산이 1,000억이 넘어요? 난 그게 제일 재밌더라고. 재산이. 아, 재산 비교요? 어떻게 돈이 그렇게 많지? 참 대단합니다. 이번 야당 참패로 홍준표 대표의 사퇴는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지만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바로 자유한국당 중앙당의 해체인데요. 중앙당이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건데 이 조치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중앙당 해체라는 거를 던진 의도는 뭘까요? 일단 보시면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금 비대위에 들어갔지 않았나요? 비대위 구성이 안 돼 있어 아직. 아직 안 돼. 구성도 안 돼 네, 있는 네. 상황에서 권한 대행이 이런 언급했는 것 자체가 저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당내 민주주의가 파괴돼 있구나. 를 절실하게 느꼈어요. 이건 너무 심각하거든. 원래 그랬어. 원래 그래. 아, 그럼 이미 중앙당이 해체가 돼 있는 거네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기대마저도 좀 깨지는 느낌이. 이미 해체돼 있는 거를 공표한 거네요. 아. 내 맘대로 하겠다. 물론 그건 아니겠죠. 대놓고 할 줄은 몰랐다. 네, 물론 그건 아닐 거고. 예. 일단 워딩도 잘못됐어요. 중앙당 해체란 말을 쓴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정당법상 불가능한 소리인데 정당법에 중앙당과 광역시당을 시도당을 두 개 되어 있다. 따로 못 박혀 있거든요. 워딩 자체가 중앙당 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그건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그래서 이걸 쓴 의도는- 거예요. 자극적으로 쓰려고. 예. 이거의 의도는 중앙당 권한의 그렇죠. 축소. 이게 맞는 거겠네요. 그렇죠. 중앙당 축소, 구조조정, 개혁 이런 형태의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거는 선거 지고 나면 누구나 쓰는 워딩이니까 강하게 쓰고 싶어서 중앙당을 해체하겠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이거 오늘 오전에 그 김성태 원내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 그분께서 말씀했는데 실제 의도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있는 상임위원장들 아니면 그 안에 비상대책위원장은 아니고 모두 본부장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쓴 거 자체가 저는 좀 약간 자기 정치를 시작했다 그런 느낌이 있었고 현재 또 지금 이것들을 중앙당을 해체하고 구조를 개편하고 자산을 처분한다 이런 내용들 다 들어갔던 거거든요. 지금 김성태 권한대행이 한 얘기가 이것들이 당대표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일단은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정말 깜짝 놀란 게 제2의 홍준표가 또 나왔구나.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불가능. 당원 당규, 자유한국당도 당원 당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상무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재산 청산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이 나고 결정을 내는 건데 의사결정 과정이 네.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대표 혼자 할 수는 없다. 이건 전제 국가나 할 수 있는 거지 전제 정당이죠 이거.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을 다 무시하고 예. 대표가 이걸 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다. 세 번째로 이제 조직 슬림화 계속 얘기하는데요.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정당으로 남아 있었던 것도 그들은 당직자들 시스템이었거든요. 시스템에 다시 정당이기 됐어요. 지금 당직자들 슬림화 시켜가지고 이게 개혁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발목 잡을 거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거 설명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거요?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거. 이쪽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이제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부터 당직자 연수원부터 시작해갖고 조직들 키우는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매일 이제 조간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원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보실도 잘 구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당직자 숫자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사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당직자가 하는 역할이 지금 이번에 선거 나온 사람들을 플레이어라고 한다면 플레이어들을 보조해주는 백오피스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걸 굳이 줄이게 되겠다는 얘기 자체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을 좀 구조조정을 한 다음에 자기 사람들로 새로 채워넣겠다는 그런 의심밖에 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하시기에 이 중앙당 해체의 의도는 뭘까요? 결국에는 자기 정치한다. 자기가 차기로 이제 조만간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자기 당대표를 뽑을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 이제 자기 당 조직을 장악하려는 심산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한 구태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민심에 좀 반성하고 있는 그런 뭐 참회의 정치 이런 모양으로 보여지지가 않는다.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한다. 뭐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얘기한 거랑 맞물려서 얘기하면 몽둥이를 맞았는데 반성을 못하고 있다. 네,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아직까지. 네. 지금 중앙당 해체가 답이 아닌데 결국에는 어떻게 민의를 수렴하는 것인가, 어떻게 정책적 파트너로서 현 정부에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식으로 갔더라면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사람들의 적개심, 분노, 화남들이 조금 가라앉지 않을까요? 그런 걸 아시는 분들이었으면 여기까지 안 했겠죠. 너무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그러면은 중앙당 해체 의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계속 해야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결국 자기 정치인 거네요. 그러면 만약에 가정을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 당을 살려야 되는 역할에 있는 사람들이라 가정을 한다면 어떤 방법을 취하실 건지 또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유한국당에 입당할 일이 없어가지고 생각조차 못 해본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 당적이 있는 당이 그런 위기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 위기를 구해야 되잖아요. 뭐 배가 침몰한다고 그냥 버릴 수는 없고, 버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요. 살릴 수 있으면 심폐소생을 해야 되니까. 당이 쪼그라드는 거는 필연적인 거잖아요. 네. 그냥 당의 사람들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돈이요. 후원금도 많이 줄어들 텐데 그죠. 거기에 반영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 모가지 날아가는 거는, 당직자들의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않나. 제가 만약 당직자였다면 좀 모가지 날아갈 준비가 있겠죠. 제가 김성태 권한대행의 빙의를 한다면은 지금 노선 변경? 노선에 대한 제 고민이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이분들이 계속 보수 우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방향, 이 얘기보다는 중앙당 해체나 이거를 먼저 들고 나왔다는 건데, 보수가 뭘 해야 되는지, 현재 평화무드에 있어가지고 해야 될 거는 무엇인지, 남북과의 관계는 어떻게 교정해야 되고, 그럼 무조건적인 반대만 해왔다는 걸로 판단 내려고 투표로 심판한 게 국민들 마음이잖아요. 그걸 읽지 않고 이런 것부터 조치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럼 조치다. 질문을 드리면 지도부 사태를 노선 변경으로 봐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냥 누구나 하는 퍼포먼스죠. 그거는 어느 정당이나 지고 나면은 지도부 사태부터 하는 게 다 하던 레파토리인데요. 뭐. 딱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거 12년 전에는 민주당이 완전 완패를 했잖아요. 네. 그때도 민주당이 한 거는 지도부 사태, 총사태죠. 비대위 체제. 네. 다 하는 거죠. 레토릭이에요, 이건. 거대 양당은 선거에 패배했을 때 이건 지도부 사태, 비대위 체제. 네.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국민들이 되게 똑똑해졌어요. 이제는 그런 눈 가리고 아웅식의 그런 퍼포먼스에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선거를 통해서도 보면 알겠지만은 무엇가 지금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되지, 평화 무드에 있어가지고 탄력을 받게 해줘야 된다, 이게 표심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각을 세워오던 게 수십 년 전통이라고 하더라도 전통이 맛이 빠지면 빼야죠. 그러려면은 이 사람들도 평화 무드에 있어가지고는 적극 협력하겠다.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사정 문제라든지 이런 데 있어가지고, 근데 자영업자들을 위해 가지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 최저임금은 탄력 있게 조정하자, 이런 식으로 정책 결정을 했었더라면은 이렇게까지 박살나진 않죠. 국민들이 원하는 걸 정말 읽지 못한다, 흐름을. 전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노선 변경을 완전 왼쪽으로 가야 한다, 이것도 아니죠. 제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좌우가 없다. 평화에 있어가지고 좌우가 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화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수 우파들이 주장한 부분들 있잖아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고 좀 더 길게 봐야 된다, 이렇게 그런 쪽으로는 정책 투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평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발목 잡기만 했다, 이게 국민들 여론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분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노선 변경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들만의 그 탄탄했던 지지층의 이탈을 두려워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이탈을 두저하면 영원히 이제 TK 정당이 되겠죠. 그거를 벗어나고 다시 원래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원래 그 강한 당세를 유지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와라. 그게 안 되면 TK 정당 결국 지지율 20%가 안 되는 정당에 만족하시면 된다. 새롭게 태어나라는 얘기로 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당 해체하지 말고 새롭게 좀 태어나라. 네. 새롭게 얘기가 태어나는 되겠네요. 방법이 중앙당 해체라는 위법적인 표현을 쓰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당선자들한테 많이 집중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좀 다르게 낙선자들한테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 선거 낙선자들 중 눈여겨볼 만한 후보는 누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안철수 후보를 눈여겨봤어요.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그 견고했던 사람이 이렇게 허점이 많았고 이게 다 거품이었구나 라는 거. 그래서 좀 상상을 해봤거든요. 저 혼자 상상을 해봤던 게 안철수 전 대표가 박원순 시장이 처음 출마를 할 때 양보를 했잖아요, 깨끗하게. 그러고 나서 이제 다가온 대선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한테 양보를 했는데 좀 깨끗하지 않게 양보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남아있다가 탈당해서 또 당 만들고 그랬는데 그걸 그렇지 말고 당시 문재인 후보한테 깨끗하게 양보하고 선거 유세도 함께하고 민주당이 끝까지 남아있어서 버텼더라면 다가올 2022년 유력 대권 주자가 안철수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 구멍들이 들키지 않았을까. 근데 잘 숨어 있었더라면. 그런 깜이었다면은 지금 정말 물론 그걸 기다릴 만한 깜이었으면 서울시장이 하고도 남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멍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잘 가려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의미로는 네, 그런 의미로는 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그 벤처가 성공했을까? 이렇게 실패만 하는데? 그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눈이 갔어요. 이렇게 망가지기도 쉽지 않은데. 그때 당시 제 기억이 맞으면 그 2012년 대선 때 분신하신 분도 계셨어요. 네. 안철수 대통령 만들어라는 느낌. 그 정도로 열성적으로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무너진다. 저는 근데 옛날 생각을 해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을 만들어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신드롬이었어요. 그냥. 만들어졌어요. 그냥 만들어. 누가 의도적으로 만들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거. 가만히 있는데 그냥 대권 주자 됐어. 네, 맞아요. 그게 이 사람에 대한 검증 없는 과정이 얼마나 무섭다는 게 여기서 나온 거죠. 그 우리는 오히려 뭐 양보하고 이제 또 도미를 항상 하시잖아요. 끝나고 나면 이번에도 또 미국 가셨죠? 도미를 가시더라고요. 딸 학위 수여식 때문에 가셨죠? 가셨죠. 예, 네. 바른미래당 당직자들 후보자들 질의 멸렬했는데 위로는 안 하고 그냥 갔는데 여기서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하나의 품성을 또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근데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은 이분에 대한 자질들을 계속 검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표로 보여준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행기 타신 순간 자기 정치 인생 끝났습니다라고 선언하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진짜 이분은 정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훨씬 멋진 거 많이 하실 수 있는 분 같아요. 재산이 1,000억이 넘는데요. 네. 멋진 거 해야죠. 그래갖고 저는 꽃 차라리 하나 사가지고 그냥 편히 사시고. 그래요. 나눔의 경제를 좀 한번 실천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남경필 후보가 전 지사가 35% 넘게 지지를 했어요. 가장 지저분한 선거였죠. 경기도지사 선거. 진짜. 정말 약한 아들을 둔 예. 아버지로서 약한 아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대도표 많이 받으셨더라고. 반 이재명 표가 많았겠죠? 민주당 내에서도 그쵸. 반 네. 이재명 표가 남경필 엄청 심했죠. 지사를 많이 이번에.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 경기도지사 선거 보면서 그 영화 딱 생각났어요. 특별시민. 특별히 주님. 둘 다 위법과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게 나오니까 그 영화의 극장 요소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뽑을 사람 없는 선거구나 여기는.
제가 경기도민으로서 보면서 야 이거 참 어렵구나. 저야 물론 다른 후보를 뽑았지만은 참 남경필 후보가 잘해서 36%를 받았다 전혀 생각 안 하고요. 김영환 후보가 5%도 못 받았어요. 그렇게 네거티브로 열심히 했는데. 저 5% 받은 게 기적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이분은 약간 그때 그거예요. 박근혜 떨어뜨리기에 나온 이정희 대표의 그런 뭐 절절한 심정을 되게 저열하게 한 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네거티브였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떨어뜨리러 나왔다 이거였잖아요. 맞아요. 딱 그거였어요. 국민들은 그런 거 되게 피로감 느끼거든요. 지방선거에서 이것만큼 관심 없는 주제가 없었어요. 아, 저 관심 있는 주제인데 이분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분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래요. 또 눈여겨볼 낙선자들 있을까요? 얘기하시니까 저는 김종민 후보도 네. 조심스럽게 그런 얘기 하셨었는데 자유한국당 방면시키러 나왔어요. 그런 얘기는 좀 이제 안 했으면? 우리 당 사람이면 그러니까 이정미 대표라든지 김종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우리는 이제 진보 정당으로서 이제 보수 우파에 대한 심판론 이런 걸 꺼내든 거고. 근데 이분 있잖아요. 그 4.8% 받으신 김영환 후보는 뭘까요? 이재명 후보가 불륜을 저지르고 이런 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치적 흐름에 대한 심판론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아주 뒤가 구린 사람이야, 이 사람은 너무 더러워 이런 얘기만 하느라고 지방선거 기간을 다 쓰신 분이에요. 거기에서 이 표현 방법이 제가 저열하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의미. 그러니까 아젠다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하고는. 이 서울시 부연 후보 중에서도 네. 진짜 아쉽게 떨어진 후보들이 있어요. 아 이번에 아쉽게 떨어진 낙선자네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후보는 마포 조영문 후보인데 네. 득표를 18.3% 낮췄어요. 야, 2등이랑 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약 200표 차인가요? 네. 2인 선거구여서 굉장한 선전이네요. 2인 선거구인데도 당선되실 뻔했어요. 좋았다. 네, 그럼에도 낙선을 하셨다. 기대가 되는데요. 아파트 단지 하나 차인 거네요. 그럼. 아쉽네요. 예. 그 정도면 뭐 그래도 선거비 보전은 받으셨다는. 예. 되게 의미 있죠. 진보 정당에서. 다음 선거 때 기대해 볼 만한. 좋습니다. 그리고 2인 선거구에서 되신 분이 또 있지 않나요? 2인 선거구에서 서울시에서는 딱 한 분 됐어요. 관악. 네, 관악구. 아, 관악. 관악은 원체 야성이 강한 곳이니까 거기. 서울시 최다 득표율을 기록하셨네요. 정의당 내에서. 네? 25%? 6,000표? 6,800표? 의미 있는 득표를 하셨다고 그 평가를 할 수 있지만은 그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 정의당의 이름으로 나와서 1등으로 당선된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거. 그러네. 더민주가 너무 강력하죠. 그건 좀. 그래요. 우리 빨리 깨야 돼요. 정의당 너네 이름 길에 안 줘? 이런 인식을 깨야 돼요. 맞아. 지금부터 해야 돼요, 이거는. 안 될 후보라는 인식이 많아요. 그렇죠. 또 있을까요? 낙선한 네임들을? 네임드로 하면 역시 우리 피닉제. 이인재 도지사 후보님.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 정치 안 하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이분은 제가 거동을 하실 때까지 계속 정치인으로 남아 주셔도 충청도 분들한테는 신뢰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논산 분들한테 아직 네. 충청도도 이렇게 다들 깨우쳐 그렇죠. 계셔요. 맞아요. 도지사 또 그래도 30% 넘게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 올해 했던 그게 있잖아요. 뭐 익숙하죠. 가후 익숙해요. 뭐라 그래 있잖아요. 일단 익숙해요. 인수만큼은 예. 너무 좋아요. 최고봉이니까. 그러니까요. 6선 하셨고 대선 또 2번이나 뛰셨고 진짜 인지도 면에서는 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뭐 나오신 거는 뭐 대단하시죠. 근데 지난번 총선부터 이제 슬슬 지기 시작하시네요. 그러면 또 살펴볼 네임드가 있을까요? 네임드는 없고 조용하게 선거를 치렀고 의미 있었던 분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고양시에 정의당 후보 두 분이 시의원으로 나왔는데 이제 한 분은 만 27세, 한 분은 만 29세, 둘 다 여성 정치인이고요. 한 분은 심상정 의원 정책비서로 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이제 경기도당의 이제 청년 부위원장이고 평범한 직장,
그 두 분이 이제 선거를 하는데 선거 운동하는 게 바로 옆 지역구였어. 바로 옆 지역구였는데 백상진 한 분 이제 백상진 후보가 이제 심상정 의원 비서고 이제 신지연 후보가 이제 그 일반 직장인인데 두 분 선거 운동하는 게 완전 달라요. 딱 진짜 이분은 청년 심상정이라는 게 느껴지는 그 뭐랄까 연설가적 그리고 아니면 이제 전문적이고 멋진 뭐랄까요 되게 딱 잡혀져 있는 정치인. 정치인의 정말 전형의 선거 운동을 멋지게 해줬고 신지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우리가 말하는 게 뭘까요? 동네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게 가장 기초위원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예, 맞아. 반장 선거. 그런 개념으로 둘이가 접근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근데 저는 기초위원회 그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 구의원, 시의원이 뭐 역을 새로 놓겠다, 뭐 여기 그린벨트 다 해제해주겠다, 이거를 혼자서 할 수 있는 일 아니거든요. 개운적하게 있는 거를. 그러니까요. 뭐 이거 보도블록 교체하는데 예산 어떻게 들었는 거, 이걸 딴 데다 돌릴 수는 없는지, 여기 커뮤니티 공간을 여기 10시까지 연장해 줄 수는 없는지, 경로당 여기 시설 안 좋다, 여기 도배하고 필요한 집기들 좀 넣어줘, 이런 것들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접근 방식들을 봤을 때 둘이서 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되게 재밌었다, 이번 선거할 때. 두 분이 되게 선거 운동하는 것들이 되게 재밌었고 둘 다 10% 이상 득표하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남겼다. 두 분이 서로 배울 점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딱 중간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두 명 하는 거 보면서 야, 이렇게 시너지가 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되게 재밌는 선거였어요, 두 분이. 제 개인적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청년 정치인의 상입니다. 네. 그냥 청년길의 자리를 어떻게 오디션 보듯이 잡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색깔, 네. 그리고 자기만의 전략, 네. 자기만의 공약을 만들어내는 이런 청년 정치인들이 나오면 새로운 맞습니다. 시도들이 가능하니까 맞아. 청년 정치인이 필요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두 분 기대되는 분들입니다. 나왔네요. 이번 지방선거에선 어마어마했던 네거티브 선거가 있었어요. 그 네거티브에도 불구하고 55%라는 2등과 20%가량 차이를 걸려 당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저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얘기 듣고 싶어요. 궁금해. 저는 이거를 보면서 사실 검증잖아요. 공직자를 검증해야 되잖아요. 공직에 앉고 좀 권력을 어느 정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공직자를 검증할 때 그 공직하고 관련된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재명 지금 당선자죠. 이재명 당선자는 결혼을 했고 유부남이었지만 바람을 폈다. 는 거는데 이제 누구한테 따라서는 이거는 잘못된 행동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냥 이재명과 이재명의 배우자 그리고 김부선 씨라는 내연녀끼리 풀어야 되는 문제고 그냥 바람 핀 거는 그냥 바람 폈네? 라고 느낄 수 있는 유권자예요, 저는. 대신 바람 폈으면 저 그랬습니다. 잘못했고 셋이서 잘 풀겠습니다. 라고 했어야지 폈는데 안 폈는데요 라고 거짓말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거짓말은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좋아. 예. 이재명과 김부선 씨는 결국 계속 진술이 끝까지 대척점을 두잖아요. 그 누구 하나는 거짓말 한다는 거죠.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게 끝까지 그냥 선거가 네거티브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형진님처럼 말한 대로 그냥 이재명 후보가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소송을 걸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양단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국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이건 다음 표에서 또 다음 표에도 또 영향 줄 거예요, 나오시면. 결국에는 이걸 털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나중에도 큰 문제 될 것이다. 그렇다면 김부선 사건은 김부선 스캔들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형수 발언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인간적으로 이거는 좀 침소봉대했다. 사람들이 커뮤니티나 댓글들 보면은 솔직히 누구라도 자기 엄마 보고 전 너무 담을 수 없는 발언들이니까 그거를 했는 걸 듣고 전화해서 격분해서 통화할 수 있었다. 저는 그걸 또 다 녹음했던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녹음을 했던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재명 당선자의 딱 그 주장이죠. 누구라도 이 상황이라면
그거는 저도 이거는 이재명 당선자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 예. 근데 이게 공개가 돼버리니까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가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까지 욕을 많이 할지 모르겠는데, 끝마다 욕이 신발이 있더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좀 이 형수 발언을 보고 저는 걱정됐던 게 하나 있던 게, 저는 우리나라 사회, 한국 사회가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했지만 걱정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런 성적 취향으로 인한 네거티브도 발생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 충분히 가능하죠. 네. 네. 그거는 사실 공직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걸로 이 형수 발언도 누구나 사실 이걸 상황을 이해하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네거티브로 공격을 했듯이. 네. 그러면 한국 사회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역풍에 개인적인 대한, 네. 사생활에 공직하고 관련 없는 사생활에 대한 네거티브는 역풍을 맞을 것이다. 가능하다. 볼수 있다고 예. 될 수 있겠죠. 일단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유권자들은 정말 흐름을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직하고 관련된 검증이 중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할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목숨 걸고 잘해야죠. 실력만 좋으면 좋겠다. 예, 저도. 하지만 재선이 힘들 것 같다. 네. 안타깝네요. 공천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4년 뒤에. 근데 거의 너무 이재명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원희룡 지사처럼 무슨 속으로 나와서 된다든가 이런 가능성은 나올 수는 있으시겠죠. 고집을 부리신다는 당선 가능성은 적다. 쉽지 않겠죠. 그래요. 물론 당 내부에서의 충돌은 결국 피하지 못하실 거예요. 네. 지금 또 이번에 투표가 55% 나온 것도 이재명을 지지해서 찍어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파워다. 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유한국당을 찍냐? 그러면서 이제 찍는 거지. 5번 또 싫어하잖아요. 5번도 안 나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거기에 노통의 파워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전혀. 문재인이라는 자체 정치. 새로운 문재인의 시류가 들어와 있어요. 친노하고 친문이 또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같이 얘기해보면. 서로 대척점도 있고,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친노로 시작했지만 네. 독립적인 그렇죠. 가치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나 같은 파트너로서 있는데, 지지자들의 그룹은 나눠져 있더라고, 확실히. 제가 봤을 때. 제 친구도 친노가 있고, 친문이 있거든요. 제 동생이 친문이고, 제 친구가 이제 친노인데, 둘이서도 되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군요. 본인들도 그렇게 구분되는 걸 인정하나요? 네. 저도 친노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래요. 전 친노고기도 하고, 물론 학생 때는 노무현 대통령 그 정책 용도 많이 했고 그런 사람이긴 한데, 저는 그래갖고 이게 그 친노지만은 그래도 지금 문팬들 중에서 일부 극성들 있잖아요.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비판적 지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문팬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건 뉴슬라임이라고 하죠. 네.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우리 이민한테 그래, 친노 때부터 했던 분들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야. 근데 너무 좀 세게 하지 마라, 이런 거고. 근데 여기서 저 얘기하고 싶은 게, 친문인 저도 지인이 있는데 이재명 지금 지사를 너무 싫어요. 맞아. 왜냐면 그 네거티브, 그 의혹들이 민주당 내에도 있었거든요. 이거 해명해라 했는데 계속 무시하고 그렇죠.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네. 그 경선을.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는. 네. 계속 아닙니다 끝 이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함을 남겼고, 이 사람은 차기 대선 주자로 너나 절대 안 돼라는 하나 이렇게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상 TV나 이런 데 나와서 얘기했듯이 자기 대통령이 꿈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까지 경기도지사, 당장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는 것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걸 인정하고 언젠가 자기를 계속 괴롭힐 거니까 인정하고 매듭을 지을 생각은 못했을까요? 지금 당장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투가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아니라고 계속 했잖아요. 그거 아닌 거면 끝까지 이건 끝냈었어야 돼요. 왜냐면 대선 때도 나왔던 게 2년 만에 또 나온 거잖아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고소고발했던 것들을 끝까지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취하하더라고요. 참이라면 참인 걸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거짓이라면 거짓인 걸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재명 당선인이 했는 발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제 진실을 알 수 없게 돼버리게 한 거기 때문에 이분은 전략적으로 실패를 크게 한 거 아닌가. 대권을 보셨다면은 그거는 꼭 짚고 넘어갔었어야 됐다. 그걸 안 했다.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그런 부분. 안타깝네요. 본인은 이제 대권을 포기하신 걸로. 제가 전망하기엔 또 너무 어렵네요. 사실 안희정 전 지사랑은 좀 다른 케이스잖아요. 한 케이스죠. 네, 다른 케이스고. 아, 우린 사랑을 했다. 네. 그녀를 만나. 네. 노래 가사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안타깝네요. 정말. 그렇죠. 아예 지점이 달라요. 안희정 지사는 사랑을 했다. 그쪽은 사랑이 아니라 위력에 의한 간음이었다. 이거고 여기는 아예 사랑 자체가 존재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네. 그럼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만한 당선자가 또 있을까요? 제가 오늘 뭐 고양시에 있던 우리 후보자 한번 얘기하고 싶어지네요. 네. 이분은 민주당 분이에요. 고양시 이제 화정 1, 2동에 나온 도의원. 아, 당선되셨네요. 네, 신정현 당선인 압도적으로 당선돼요. 60% 넘게 받으셨어요. 30만으로 36이신데 진짜 이분 평상시에 이제 대리운전으로 이제 하셨어요. 원래는 뭐 직장인 하시다가 이제 지역 청년 사업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사표 내고 투잡 뛰신 거네. 예. 낮에는 이제 지역 청년 활동을 계속 하시면서 밤에는 이제 대리운전 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지역 파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되게 제가 영감받은 프로젝트들이 많았던 게 리듬이라고 하나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이제 사람책 프로젝트. 사람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 자체가 이야기 책이다. 그런 사업도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또 청년들이 거주하고 커뮤니티를 꾸릴 수 있는 지하라는 청년들 커뮤니티 공간도 꾸렸고 선거 기간 때만 해도 또 되게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이분이 버스킹을 했어요. 정책 버스. 노래하셨나요? 아니요, 정책 버스킹. 정책 버스. 물론 그 같이 도와주신 분 중에 기타 잘 치시는 분도 있고 노래하시는 분도 있어갖고 노래 한 곡 부르고 테마를 가지고 이날은 뭐 청년 정책, 이날은 통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일매일 정책 버스킹 한 거야. 토크 콘서트. 그렇죠. 대단한 아이디어였어요. 정말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이분은 탤런트도 되게 좋고 어떻게 지역 파야 되는지도 되게 잘 알고 되게 준비가 잘 돼 있는 후보였다. 되게 칭찬하고 싶어요. 심지어 민주당이셨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만 36세. 오, 젊으세요. 네. 그리고 저는 이분 얘기하고 싶은데 제천시 비례대표로 되신 분이거든요. 아, 이정현 당선자. 말이 많더라고요. 네. 그 말이 스펙에 대한 논란이에요. 맞아요. 이 스펙이 뭐가 있냐, 무식이다 이런 건데 거기서 이제 좀 의견들을 보면 법을 모르는데 무슨 조례를 만들고 행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의원을 할 거냐 라는 건데 그건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조례 만드는데 모두가 그럼 변호사 출신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예 그런 변호사 출신만 뽑든가. 우리 변호사 출신들이 더 모를 수도 있죠. 지역 현안을 알아야지 이거는. 그리고 보좌관들이 있는 이유도 이런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기 위한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지난 2주간 이슈를 가지고 시사해봤고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그럼